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정말 이제 힘든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시장이 이제 이어지고 있을 거고 아마 지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 혹은 이제 좀 바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펼쳐져 있는 이런 시장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조금 빠르게 올라와 줬으면 혹은 아니면은 이제 지금 이러한 종목들 이제 좀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알 수 있었으면 하는 이제 그러한 바람이 조금 있으실 텐데 이제 제가 이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 배워야 산다라는 코너가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실 때 이제 조금 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좀 수익을 좀 제대로 챙겨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런 코너가 이제 생겨난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이제 결론이 나온 거는 결국 여러분들께 필요한 거는 좀 손실을 좀 적게 보고 그 다음에 좀 수익은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이제 가장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오늘 이 이제 투자와 트레이딩의 영역이라는 이제 좀 주제를 설정을 해서 좀 가져왔고요. 때문에 이제 이 앞으로의 5강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손실을 적게 보고 수익을 크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이제 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좀 최고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직까지 제 매매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또 꽤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매매에 대해서도 함께 좀 파악을 해 나가는 그런 이제 시간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기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TV를 보시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종목을 매수하시는 데 있어서 과연 이제 이 종목을 선정을 하고 매수를 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좀 매수를 하시나요? 이제 뭐 각양각색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주식을 굉장히 오래 했었고 때문에 많은 상담들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쭤보면은 뭐 이 종목이 되게 누가 추천을 해주더라. 누가 이제 되게 좋다고 해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좀 나만의 기술적 관점이 있어가지고 이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좋은 수익이 나올 것 같아서 혹은 뭐 다른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각양각색의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매매들을 진행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또 여쭤보죠. 그러면은 그런 매매를 진행을 하셨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시냐라고 하면은 대응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제대로 대답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셨어요. 대응을 이제 여쭤보게 되면은 그냥 뭐 주식시장에 이제 돈 벌러 들어왔고 그냥 뭐 이 종목 저 종목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뭘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좀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매수를 했다. 주식은 뭐 결국에 올라오는 거 아니냐. 결국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 나만의 관점, 나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투자와 트레이딩의 영역이라고 제가 이제 좀 제목을 설정을 해왔죠. 투자와 트레이딩의 영역을 여러분들도 이제 함께 조금 이제 기준을 어느 정도 설정을 좀 해 놓으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투자와 트레이딩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때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들을 좀 연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한 가지 좀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증권사에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펀드 매니저가 있죠. 이 펀드 매니저가 어떻게 좀 투자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펀드 매니저는 보통 이제 이 어떤 대형주나 그다음에 이제 ETF를 이제 되게 적은 자금을 굴리지 않아요. 적은 자금을 굴리지 않고 대략 뭐 몇억 몇십억 수준이 아니라 몇백억, 몇천억, 조 수준까지도 이제 굉장히 자금을 크게 돌리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파악을 합니다. 기업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파악을 하고 이 기업의 현재의 실적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실적과 앞으로의 성장성 지금 이 실적과 성장성을 봤을 때 지금 이 주가가 얼마나 낮은 구간인지 밸류가 얼마나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판단을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든다라고 했을 때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해요. 이제 1년이고 2년이고 이제 긴 기간 동안에 매집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종목이 이제 수익이 날 수 있을 때까지 쭉 이제 들고 가는 겁니다. 이제 1년이나 2년이나 이제 길게 매집을 해요. 그런데 뭐 자금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굴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때문에 뭐 1,000억에서 10% 정도의 수익만 봐도 이제 100억 정도의 이제 수익금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길게 이 종목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 투자를 하는 그러한 이제 펀드 매니저의 매매 방식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와는 반대로 트레이더라는 또 직업군이 있죠. 사실 이 트레이더라는 직업군이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트레이더는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보통 이제 기업의 실적,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이제 내가 여태까지 주식시장에 이제 쌓아온 어떤 기술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데이터를 쌓습니다. 수익을 볼 수 있는 데이터.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수익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이런 구간들을 설정을 해서 기술적으로 트레이딩을 한다, 매매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뭐 단타, 스캘핑, 뭐 이런 좀 빠르게 수익을 노리는 이런 거래 행위들은 결국에는 다 이런 트레이딩에 속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제 이 투자와 트레이딩을 좀 펀드 매니저와 이 트레이더에 좀 같이 이제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냐면 결국에 이 개인 매매,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방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 매매자들도 결국에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차이점을 알고 계시지 못하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정말 이제 대부분이에요. 때문에 이제 이러한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고 여러분들은 좀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좀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앞으로의 5강 동안에 좀 확실하게 기준을 잡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차트를 하나 조금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코스피 흐름이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네모가 쳐져 있는 구간이 있죠. 이렇게 총 이제 4가지의 네모가 쳐져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자, 맨 처음 바로 이 구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구간. 이제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다들 계실 겁니다. 이제 뭐 주식을 이때 이후에 시작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전에 이제 주식을 이제 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코로나 팬데믹도 정말 이제 어마어마했었죠. 이 코로나 팬데믹 때 뭐 이제 주가 지수가 정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이제 40% 빠지면서 제가 이때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2019년 11월, 12월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때 계속해서 이제 주식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뉴스 속보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속보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근데 뉴스를 보니까는 우한에서 폐렴 환자가 발생을 했고 그 사람이 이제 사망을 했다라는 이제 속보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는 사실 대수롭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는 좀 이제 관련주들이 조금씩 이제 반응을 보이기는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까지 갈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이 우한 폐렴이라는 게 코비드19라는 정식 명칭이 붙더니 결과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 팬데믹이 터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팬데믹 때 이 정말 이제 공포 지수가 어마어마했었죠. 코스피가 진짜 막 1439포인트까지 내려갔었는데 이때 뭐 공포 지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정말 뭐 말들 많았었어요. 이제 전문가들도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다. 1000포인트 깨진다. 이런 얘기 정말 많았었고, 그때 이제 공포감이 이제 극대화에 달했었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사실 이제 팬데믹 구간 이후에 상승이 얼마나 나오겠냐. 이렇게 이제 상승을 이렇게 예상한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팬데믹 이후 구간에 정말 유례없는 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죠. 자, 이 어마어마한 상승의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유동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동성이 극대화된 이유는 뭐가 있죠? 전 세계에서 이제 뭐 아시아, 유럽 할 거 없이 전 세계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경제가 완전히 이제 죽어버렸잖아요. 경제 활동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뭐 경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책을 내놓죠. 부양책이라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돈을 마구마구 풀었습니다, 시장에. 돈을 마구마구 풀어내니까는 어떻게 되죠? 유동성이 극대화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 극대화 구간에 정말 또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고 아마 이때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정말 이제 너도 나도 수익을 보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신조어가 일어났죠. 그때 뭐 개미들의 반란이다 이러면서 뭐 동학개미들이 시장을 이겨냈다, 세력들을 이겨냈다 이러면서 정말 이제 축제 분위기였던 그런 이제 시장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정말 좋은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좋았겠죠. 정말 좋았겠지만 이제 이 구간 있죠. 이 고점을 찍은 구간이 이제 슬슬 나오게 됩니다.
고점을 찍은 구간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때 아마 이때 진입을 하신 분들이 사실 이제 가장 안타깝죠.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갈 듯 말 듯 하면서 이제 가지를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유동성 공급이 이제 축소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유동성 공급 축소라는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긴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20년에 이제 유동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돈을 엄청나게 풀었었죠. 돈을 엄청나게 풀었었는데 결국에 이 돈을 푼 게 결과적으로는 어떻죠? 이게 돈이 정말 남아 돌아서 이거를 푼 게 아니라 이게 다 빚이에요. 다 빚으로 이제 어거지로 그냥 이게 돈을 풀어내다 보니까는 당연히 그에 대한 반동이 올 수밖에 없죠. 이제 유동성을 이제 계속해서 풀다 보니까는 인플레이션, 이 물가에 대한 부담이 점차적으로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슬슬 유동성이 너무 과대하다 때문에 지금 이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이제 예사롭지가 않으니까 긴축에 대한 부분,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왔고, 아니다. 아직은 코로나가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벌써 이제 긴축을 진행을 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죠.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이제 축소가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시장은 쭉 하락을 했죠. 이게 보통 이제 시간대로 따져보면은 아마 작년 8월부터 이제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긴축과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시장은 결과적으로 오늘까지 또 악재에 악재가 계속해서 겹쳤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까지 큰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도 이게 회복이 될 만한 그러한 구간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의 문제점이 생기게 되죠. 자, 시장은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고점을 찍고 난 뒤에. 고점을 찍고 난 뒤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 구간에 전혀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유동성 공급이 이제 축소되는 구간이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긴축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이제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주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슬슬 이제 실적주를 어느 정도 좀 지켜봐야 되는 시즌이 아닐까?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은 낙폭이 점점 더 거대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최근에도 뭐 제가 이제 종목 진단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이해가 가시기 편하게끔 한 종목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종목이냐면 이제 뭐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삼성전자의 흐름. 자, 보게 되면 코스피 차트하고 똑같이 움직였죠. 그야말로 이제 똑같이 움직이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팬데믹 이후에 가장 저점을 찍었다가 유동성 극대화 구간에 이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2020년 구간에는 유동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성장주에 돈이 다 몰렸던 시즌이었고 기술주들도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던 그런 이제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을 잘 보였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죠.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이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 아마 이제 또 다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뭐 삼성전자 7만 전자 간다. 그러다가 와 또 8만 전자 간다. 아니다. 이걸로 그칠 게 아니다. 9만 전자 간다. 그러다가 이제 9만 전자까지 갔죠. 9만 전자까지. 그러고 나서 와 10만 전자까지 갈 거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았었죠. 제 주위에서도 삼성전자 들어가신 분들 정말 많았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삼성전자로 그냥 돈을 버는 그런 시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제 이 유동성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긴축에 대한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이제 조정 구간이 나오게 되죠. 이때 삼성전자 진입하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뭐 회원분들 상담을 해보면 이때 들어가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구간에. 이제 이때 왜 들어가셨냐라고 이제 제가 한번 여쭤보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세요. 삼성전자를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가장 이제 대표하는 기업이니까.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기업이고 앞으로 삼성전자는 망할 일이 없잖아요. 망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점 찍고 좀 늘렸으니까 이때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간에서 반도체 업황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죠. 반도체 업황이 이때 좋았었나요? 아니면은 좋지 않았었나요? 좋지 않았었습니다. 반도체 업황 이때부터 이제 2021년 초부터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고점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고점 논란이 있으면서 이제 디램 값이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고점을 이렇게 찍고 조정이 쭉 나온 구간에서 반도체 업황까지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시장이 긴축과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조정을 예상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구간이었죠. 투자로 접근할 만한 구간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 이 펀드 매니저가 하는 투자는요. 내가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업의 지금 현재 실적에 대비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은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이 성장성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는 얼마나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정말 저점 대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총 1등인데 저점 대비 무려 100% 이상 상승이 나온 구간에서 지금 이제 단순히 조정이 나왔다라고 해서 업황까지 좋지 않은데 이 구간에 들어가신 분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투자도 아니고요. 트레이딩도 아니고 투기에 가까운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구간에 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뭐 상처가 아직까지도 많으시죠. 삼성전자 이제 뭐 누구나 다 돈 버는 그러한 이제 종목이다라고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뭐 수익을 구경하지 못하고 계시니까요.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뭐 이 공급 축소, 이제 긴축과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점차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를 언제 들어갔으면 이제 가장 최적의 구간이었냐, 투자를 하기에 가장 좋은 구간은 어디였냐라고 본다면은 뭐 간단하죠. 팬데믹 이후에 이제 조정이 이제 역사적으로 다시 볼 수 없을 만한 이런 바닥이 나왔어요, 이때. 그러면은 이때 뭐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겠죠. 삼성전자가 과연 지금 현재 이 주가가 지금 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어떤 모멘텀이나 혹은 뭐 펀더멘탈 대비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적 대비 가치가 얼마나 주가가 떨어져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내가 이 종목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실적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지금 주가가 너무나도 저점 바닥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망설임 없이 지금 이 구간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쳤으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 구간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편하게 들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나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성장성을 확신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긴축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서 조정이 나온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죠. 왜? 나는 저점 바닥에서 잡아놨으니까. 삼성전자는 투자로 접근할 만한 게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본다라고 하면은 뭐 오늘 차라리 이제 최근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으니까 올해부터 이제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하락이잖아요. 이제 반도체는 이제 쇼티지 현상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고 반도체는 지금 수출이 너무나도 수출이 최고치를 찍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도 뭐 파운드리, 페니스 쪽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최근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나마 이제 이해를 할 만하죠. 다만 투자를 할 만한 구간은 삼성전자는 봤을 때 이 구간이 최고의 구간이었고 그 다음에 뭐 그나마 최근이었지 이외의 구간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투자는 이처럼 반드시 내가 기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 주가가 현재의 가치 대비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다음 종목으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 종목은 뭐냐면 이제 대덕전자라는 종목입니다. 대덕전자는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 어떤 종목이냐면 원래 이제 이 대덕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분사가 된 회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PCB, 그 다음에 이제 이 FPCB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를 주요 이제 제품으로 영위를 하는데 PCB라는 게 이제 이 전자회로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제품군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덕전자가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상장을 한 지는 이제 얼마 안 됐죠. 이때 상장을 하고 나서 쭉 우상향을 했던 그러한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 PCB라는 게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덕전자가 이제 작년에 이제 시설 투자를 했죠. PCB는 이거 올해 이대로 끝날 게 아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가 구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반도체가 계속해서 이제 화랑이었거든요. 계속해서 뭐 비대면 서비스가 이제 발전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비대면의 핵심은 전자기기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가 계속해서 부족해지다 보니까는 이 반도체가 계속해서 이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이제 폭발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때문에 이제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성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제 시설 투자도 충분히 해놓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에 정말 좋은 종목이죠. 그러면 이제 투자를 언제 이제 진행을 할 거냐, 이 대덕전자를 보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조금 더 기술적 관점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제 눌린 구간이 보게 되면 굉장히 많아요. 대덕전자는 살 수 있는 구간이 정말 많죠. 이러한 구간들. 자, 이러한 구간에서 자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확신을 할 수 있는지. 자, 그러면 대덕전자는 지금 PCB 너무나도 잘 팔리고 있어요. PCB 너무나도 잘 팔리고 있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화랑일 것 같아요. 앞으로도 쭉. 그런데 이 대덕전자가 시설 투자까지 잘 해놨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성장성, 이 성장할 준비는 모두 다 끝마쳐 놓은 상태예요. 이미 실적이 이때 이제 계속해서 어닝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문에 대덕전자를 이러한 구간에서 산다라고 하면은 정말 걱정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뭐 일이 바빠요. 직장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이제 눌린 구간에 사놓으면은 정말 뭐 걱정할 거 없이 그냥 꾸준하게 들고 가는 거죠. 대덕전자 최근에도 투자하기 좋았죠. 올해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화랑이기 때문에 대덕전자 PCB 반드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때문에 대덕전자는 최근에도 이제 시장 눌린 구간에 접근을 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투자는 반드시 이 기업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이 기업에 대한 밸류,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주가가 얼마나 지금 이제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낮게 좀 평가가 되어 있는지 이런 구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바로 투자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으로 들어갑니다. 트레이딩. 자, 트레이딩은 뭐 예를 들어서 좀 뭐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제 아까 이제 트레이더가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트레이딩은 기술적인 어떠한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이 수익 구간을 설정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기술적인 무언가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면서 수익 구간을 설정을 해서 이제 트레이딩, 매매를 하는 걸 이제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종목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어떤 종목이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일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유니슨이에요. 유니슨. 자, 유니슨이 이제 제가 색칠을 해놓은 구간이 있죠. 이 색칠을 해놓은 구간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었고 이때 이제 왜 상승이 나왔었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정책으로 내놓은 게 바로 이제 친환경이었어요. 친환경. 자, 이 구간에 이제 정말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을 이제 주요 정책으로 내놨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원전이 가장 이제 친환경 쪽으로는 화두가 되는 산업이기는 합니다. 원전이 이제 가장 화두가 되기는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 원전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친환경 산업들이 크게 수혜를 받았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풍력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던 그런 이제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니슨이 뭐 저점 대비 거의 뭐 한 30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고 이거 외에 뭐 다른 관련주들은 진짜 500%, 600% 이상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 유동성이 국대화되는 구간.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구간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구간에 이제 유동성 극대화 구간에 이제 함께 잘 맞물리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보다는 완전하게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왜 그렇냐고 하면은 이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풍력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사실 이 친환경, 이 원전을 제외하고는 사실 친환경 산업을 영위하기가 조금은 힘든 지역이에요. 때문에 이제 이 풍력에 대해서는 이제 좀 드라마틱한 혹은 어떠한 그런 성장, 급성장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러한 이제 산업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 풍력 관련주들이 그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 그린 뉴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올라왔을 때 이 구간에서 이제 매매를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완전히 트레이딩의 관점으로만 지켜만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왜냐? 앞으로의 성장성이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현재의 주가 자체도 많이 고평가가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평가를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상승이 많이 이제 어려운 그러한 이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이 크게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죠. 이 크게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절대적으로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트레이딩을 진행을 할 때요, 여러분들. 트레이딩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떠한 나만의 기술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여태까지 내가 이제 주식시장을 했어요. 주식시장을 이제 대응을 하면서 저만의 기술적 관점이 생길 거잖아요. 그 기술적 관점대로 이제 수익 구간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쌓아요. 그러한 데이터대로 이제 수익 데이터가 쌓였을 때 그때 이 나만의 수익 구간을 설정을 해서 종목을 선정을 하고 이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구간에 있어서 이제 약간 제 매매를 곁들여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 매매는요 보통 이제 이 데이 트레이딩을 거의 이제 기준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 트레이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날 주가의 당일의 힘을 보고 저는 이제 종목을 접근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니슨 같은 경우에 이제 그때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당일에 굉장히 이제 큰 거래량이 많이 나왔었죠. 이 구간에 이 거래 대금의 힘을 보고 이 종목이 오늘 당일에 이제 얼마나 큰 상승을 보여줄 건지 이러한 구간들을 이제 저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이제 그날 당일에 수익을 보고 마무리를 한다라는 게 이제 저의 트레이딩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은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주가를 다루는 주포가 있죠. 종목은 이제 어떤 종목이든 주포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주포가 있고 그 주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큰 돈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그 큰 돈을 넣은 이러한 기준점이 잡히게 되면은 이 구간 이후에 내가 올라간다는 이런 어떠한 트레이딩적인 확신이 들었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해서 수익 관점으로 이제 수익을 보는 겁니다. 자, 제가 주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종목이든 주포가 있기 마련이에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펀드 매니저 예를 들어서 자, 펀드 매니저가 이제 이 주식을 매수를 하고 이제 매집을 하고 매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긴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들은 절대 이제 작은 자금을 굴리지 않고 이제 굉장히 큰 규모로 10억 단위가 아니라 이제 몇백억, 몇천억 조 단위로 자금을 굴립니다. 때문에 정말 큰 자금을 매집을 해서 이제 매도를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한 번에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그 물량을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보통 이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은 한 번에 이렇게 쭉쭉쭉 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보통 이제 뭐 이렇게 했다가 눌렸다가 가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죠. 이제 주포들도 차익 실현을 하면서 올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물량들을 한번 이제 올리면서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리고 또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리고 보통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이제 보통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주포가 제대로 이제 칼을 뽑고 좀 차익 실현을 하려고 끌어올리는 그러한 구간에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트레이딩의 관점으로만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었고 제가 이제 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풍력 관련주들을 이제 이러한 눌림 구간에 접근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어떤 관점이냐면은 친환경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니까 이제 풍력 관련주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좀 지켜본 건데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미 현재 주가가 갖고 있는 이 주식이 갖고 있는 실적 그리고 전망성 대비 이 구간 자체도 사실은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반드시 이제 트레이딩의 관점으로만 지켜만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종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친환경 관련주들은 다 이와 같은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은 보고 간다라고 했으면은 이거 외에 뭐 전기차나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사업군인 뭐 메타버스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유니스는 그러한 단에서 지켜볼 종목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종목을 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뭐 화두가 되었고 그야말로 트레이딩에 걸맞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자, 알고 계시듯이 여러분들 GSE라는 종목입니다. 오늘만 해도 정말 뭐 큰 상승이 나왔죠. 이제 G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흔히 알고 계시듯이 천연가스 관련주입니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GSE가 이제 정말 큰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GSE가 최초에 좀 먼저 좀 상승이 나왔던 구간을 먼저 보자면 제가 이제 색칠을 해놓은 바로 이 구간이죠. 이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천연가스가 이제 그린 텍소노미, 이제 유럽의 그린 텍소노미에 새롭게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린 텍소노미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친환경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 친환경으로 분류되는 그러한 이제 산업 분야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천연가스가 새롭게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친환경이고, 천연가스가 이제 친환경에 새롭게 포함이 됐으니까 당연히 앞으로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GSE가 이제 이때 상승이 나왔을 때, 예,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로 엮이면서 좀 상승이 나왔었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온 구간이 이제 바로 이 구간이죠. GSE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러시아가 이제 뭐 세계 가스 점유율 관련해서는 거의 뭐 종주국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가스 관련해서는 점유율을 상당히 이제 높게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이 천연가스는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제 생산량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가스관을 통해서 이제 대륙으로 이제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쏴줄 수가 있거든요, 이 가스를.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수입을 해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제를 해야 돼요, 이 천연가스를. 정제를 해서 배를 통해서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좀 크게 의존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제 북한과 러시아를 이제 관통을 해서 가스관을 연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을 만큼 이제 러시아가 가스 관련해서는 정말 이제 뭐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기 때문에 GSE가 천연가스로 계속해서 이제 분류로 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GS에 혹시 어떤 그 사업을 영위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GSE가 이제 어떤 회사냐면 이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는 그러한 기업이에요. 도시가스. 자, 도시가스를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러한 기업인데, 자, 이 GSE가요, 도시가스를 계속해서 이제 도시가스 사업을 하는데,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천연가스가 큰 영향을 끼칠까요? 물론 이제 천연가스가 이제 도시가스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스의 값은요, 정부가 정하는 거예요. 회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제 이 전 세계적인 천연가스의 이제 값을 이제 보고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빗대어서 도시가스의 값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도시가스의 값은 이미 다 정해졌고, 회사는 많이 팔려야지 이게 이제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GSE는 천연가스의 값이 오른다라고 해서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종목인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거 알고 계셨던 분들 계신가요? 결과적으로 지금 천연가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업인데, 말 그대로 이 천연가스라는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되고, 우리나라에 이제 GSE, 그 다음에 뭐 대성에너지 정도겠죠. 이제 관련된 종목이 없다 보니까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상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투자의 관점으로 지켜보면은 절대로 접근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지켜보면은 효자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 정말 이제 먹을 구간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 이제 이 러시아발 이제 지정학적인 어떤 이슈들이 계속해서 불거질 때마다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이런 식의 이제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 이 펀드 매니저나 어떤 종목을 다루는 주포는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 번에 매도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자금 자체가 정말 크게 운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한번 이제 상승이 나올 때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한 번에 매도를 하지 못해요. 물량을 한 번에 털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익 실현을 한 번씩 하면서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을 만약에 이제 제가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봤으면은 굉장히 접근할 구간이 많았죠. 지금 이런 구간들,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들어오면서 이제 여태까지의 물량들을 한 번에 삼켜주는 그러한 힘이 확인이 되는 구간, 이런 구간들이 굉장히 좀 접근할 만한 구간들이 많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GSE는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이제 트레이딩의 관점을 부합하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트레이딩은 결국에는 그거예요. 투자의 관점하고 마찬가지로 투자가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실적,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밸류를 평가를 해봤을 때 지금 주가가 얼마나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하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보면은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이 힘을 보고 종목의 힘을 보고 내가 어느 정도 여태까지 쌓아왔던 기술들을 토대로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투자와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 핵심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나만의 기준이에요. 나만의 기준, 나만의 수익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든 대응을 했을 때 이 종목은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이 종목은 이렇게 수익 매도를 해야지, 이런 식의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투자와 트레이딩의 영역,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가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진행을 하실 때에도 이러한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이러한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되냐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또 강조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주식을 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시청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시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제 또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시장이 혹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신가요? 우리 시장이 앞으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해에는. 아마 이제 대부분 예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제 그 공급망에 대해서 반드시 좀 필연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공급망. 자, 이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경제 활동이 굉장히 좀 위축이 됐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죠. 경제 활동이 이제 크게 위축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이 시장이 주요 이제 이 기업들이나 혹은 이제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 그러한 이제 업체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경제가 지금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죠.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뭐 인프라도 좀 축소를 했고 그 다음에 공급량에 대해서도 좀 전체적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각 나라에서 이제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경기 부양책을 이제 크게 좀 내세웠죠.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유동성이 크게 이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 돈이 굉장히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수요에 대한 부분, 경제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줄어든 인프라 그리고 이제 비대면 사업이 또 본격적으로 이제 그 활성화되기 시작했잖아요. 비대면 사업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온라인 판매가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화랑을 띠게 됐고 그러면서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공급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수요는 폭발을 하는데 공급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 공급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이 글로벌 물류 대란까지도 이제 확대가 되게 돼요. 코로나가 이제 이어지게 되면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제 운임되는 이제 그런 물동량들이 굉장히 이제 늘어나게 되잖아요. 이제 작년부터 운임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해운주들이 굉장히 조금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이제 이 계속해서 물동량들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 정말 부족해요. 인력이 정말 부족하고 이제 계속해서 운임은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운임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력은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부족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3, 4일이면 되던 것들이 7일 동안이나 기간이 이제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항공주들 이제 그 화물 운임을 이제 항공으로 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여행으로 이제 조금 그 항공이나 이런 티켓들 이런 것들로 이제 부족했었던 실적을 이제 좀 항공 화물 운임으로 해가지고 좀 실적을 좀 채웠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글로벌 물류 대란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좀 큰 화두라는 거고 이 글로벌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한국 수출협회에서 이제 한국무역협회에서 이제 수출하는 기업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물류 대란이 언제쯤 끝날 것 같냐라고 이제 한번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통 이제 대부분 다들 이제 예상을 하시는 게 뭐 올해 말까지는 적어도 갈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공급망이 계속해서 이제 이 혼란이 생기고 병목이 생기고 그 다음에 글로벌적으로 물류 대란이 일어나요. 물류 대란이 일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게 되죠. 물론 이제 이 인플레이션 과정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추가적인 뭐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중국에 이제 전력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뭐 석탄에 대한 가격이 이제 빵 뛰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운임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안 되다 보니까는 그 외에 뭐 철광석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갔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더욱 불거지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러시아에서는 결국에는 이 천연가스뿐만이 아닙니다. 천연가스로는 당연히 뭐 이제 종주국이다라고 이제 봐도 무방할 정도지만, 그거 외에 이제 뭐 철광석이나 구리, 뭐 알루미늄 등등 여러 가지 좀 원자재 쪽으로도 상당히 좀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크라이나는 세계 식량 유통의 4분의 1을 책임지는 곡창지대예요. 때문에 뭐 지금 전방위적으로 뭐 원자재, 그 다음에 뭐 식량,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반도체까지도 있죠. 반도체 지금 여러분들 뭐 가장 단적인 예로 차량 이제 새로 신규 주문하면은 거의 한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반도체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계속해서 이제 가속화되면서 지금 뭐 반도체 업황은 이제 계속해서 하락이지만, 어찌됐든 전방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또다시 또 필연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금리 인상 올해 초까지만 해도요, 사실 3번, 4번 정도만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이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최대 7회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제가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이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이제 지금 금리 인상이 결과적으로 2022년에 우리 시장을 조금 주요하게 이끌어 갈 만한 악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호재가 아니고 금리 인상은 우리 시장을 2022년 내내 이끌어 갈 거다라는 거예요. 악재에 영향을 끼치면서. 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모습보다는 살짝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장에서 투자와 트레이딩의 영역, 나만의 매매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지 조금 더 이제 수익을 좀 볼 수 있을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뭐 흔히 알고 계시는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어디서 좀 많이 본 차트죠.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최근이고,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제가 이제 색칠을 해놓은 구간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던 구간이에요. 이건 이제 코스피 월봉이고요. 자, 이때 이제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이제 일어났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때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저신용, 저소득자에게,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돈을 낼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택 자금을 계속해서 이제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는 뭐 정말 연계해서 상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뭐 각종 세계 은행들까지도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연관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주요 대상들은 저신용, 저소득자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경기 과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이제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판 거예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됐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때 금리 인상을 5% 이상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금리 인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출 거의 이제 뭐 95%, 98%가 대출인 거예요. 요거는 그냥 100%가 대출인 것도 있고. 나는 이제 지금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버는데 집은 2채 갖고 있는 거예요. 대출을 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자가 이제 연에 한 5%씩 날라온다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집값이 서울만 해도 뭐 한 채 최소한 10억, 20억씩은 하는데, 그러면은 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도 치고 올라가겠죠.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런 개인들이 이런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이자가 밀려오게 되니까는 개인들부터 하나둘씩 도산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가 퍼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구간을 봤을 때,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차트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일어나고 이제 유동성 공급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겠죠. 그러면서 장장 10년 동안 쭉 횡보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나라.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시장을 다시 한번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조금 해보자고요.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코로나 사태가 나왔고 이 각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불어서 유동성을 극대화를 시켰어요. 이때 유동성을 극대화를 시켰다가 지금 이제 긴축과 금리 인상 뭐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악재는 뭐 셀 수 없죠. 뭐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수급 불안정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그다음에 각 바이오 기업들 뭐 인상 실패한 것도 계속 있었고요. 그다음에 헝다그룹발 이슈, 중국 전력난, 그다음에 최근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 결과적으로 전쟁 발발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이런 악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간이다 보니까는 이제 조정폭이 이제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올해 시장을 예상컨대 지금 경기 부양으로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유동성을 무리하게 공급을 했고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긴축과 금리 인상을 필두로 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이 구간을 예상을 해봤을 때 긴축과 금리 인상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지금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즉 앞으로는 시장이 다시 한번 드라마틱한 상승보다는 웬만하면 좀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성장할 만한 산업군들이 많죠. 4차 산업들, 뭐 NFT, 메타버스, 그 다음에 2차 전지, 전기차, 자율주행차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산업군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당면한 상황에서는 뭐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상승을 보이기에는 우리 시장을 이끌기에는 이 긴축에 대한 이슈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시장에서 수익을 제대로 챙겨가려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기준을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께 투자와 트레이딩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기준을 잡고 가야 된다라고 이제 좀 설명을 드렸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시장이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내내 계속해서 이제 조정이 이어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횡보세에서 좀 그칠 확률이 커요.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나만의 확실한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을 기준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장 아까 이제 GSE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구간만 보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오고 있죠. 아마 이제 지금 뭐 오늘까지 해가지고 푸틴 대통령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뭐 전쟁은 이제 침공은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지금 뭐 키예프 공항이 이제 뭐 점거가 됐느니 뭐 이런 식의 이제 속보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전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거의 이제 대부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은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구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장에는 이런 전쟁에 대한 리스크뿐만 아니라 FOMC까지도 계속해서 남아 있어요. 3월에 이제 FOMC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죠. 3월에 이제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FOMC에서는 결국에 다시 한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질 겁니다. 금리를 이제 좀 전진적으로 올리느냐, 혹은 이제 좀 급진적으로 이제 0.5%, 0.5% 한 번에 올리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고. 지금 시장에서는 감로운 을박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죠.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해야 된다, 아니다 느리게 해야 된다, 좀 전진적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의 골자는 금리 인상이라는 점 때문에 이제 투자와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 투자와 트레이딩을 기초를 해서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린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이 투자가 무엇인지, 트레이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투자와 트레이딩을 함께 또 결합을 했을 땐 어떤 결과가 나와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제가 5강 동안에 설명을 드린 내용들을 좀 토대로 해서 확실하게 기준을 잡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만의 기준을 잡고 간다라고 하면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요, 수익을 보는 사람은 항상 있었어요. 어떤 시장이든 뭐 지금 TV에 나오는 전문가, 그 다음에 뭐 트레이더들, 결과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항상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때도 여러분들 뭐 빅쇼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빅쇼트의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결국에는 위험성이 너무나도 크고 크게 실패를 할 거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손실 금액이 조를 넘어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이 투자에 대한 본인만의 관점을 지키고 계속해서 이제 이 자기만의 포지션을 지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수익을 그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챙기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투자의 신이다라는 이제 닉네임까지 붙었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승장 때는 수익을 챙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다만 하락장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하락장 때 수익을 챙기는 사람은 항상 있어 왔어요. 어떤 시장이든. 이전에 미중 무역 분쟁 때도 그렇고, 뭐 코로나 팬데믹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중 무역 분쟁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금리 인상이 주요 골자가 되었었던 이러한 구간 때도 그렇고, 이번 보라더스 때도 그렇고, 우리 시장은 항상 뭐 횡보든 뭐 혹은 하락이든 이러한 구간을 거쳐 왔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항상 우상향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 항상 수익을 챙겨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수익을 챙길 수 있으려면 결과적으로 나만의 기준, 나만의 확실한 매매 방식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간을 제가 잡아드릴 수 있게끔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4강 동안에 좀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요. 먼저 이제 트레이딩에 대한 내용을 한 2강 정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투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룰 겁니다. 저는 이제 뭐 좀 더 트레이딩에 조금 특화돼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 쪽으로 이제 좀 더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트레이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쌓아온 기술적인 관점들, 내가 이제 여태까지 시장을 대응을 했어요. 시장을 대응을 하면서 뭐 이동평균선, 뭐 볼린저 밴드 이런 기초적인 지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이 사람이 하는 트레이딩과 내가 여태까지 했던 트레이딩은 어떤 차이가 있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같이 보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해서 뭐 10종목 중에 8, 9종목 정도는 급등이 나오는 뭐 그런 정도는 됩니다. 때문에 어떻게 이제 그렇게 조금 수익을 챙겨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던 트레이딩과 그런 기술적인 관점들과의 차이점을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이제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자와 트레이딩의 그런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가자입니다. 이제 뭐 슬슬 마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부분은 앞으로 이제 남은 이제 강의 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뭐 결과적으로 투자 트레이딩에 대한 확실한 개념은 꼭 이제 이해되셨길 바라면서 앞으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의 조금 주식시장을 할 때 투자와 트레이딩의 개념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도록 큰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든 시장에서도 정말 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제가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